자, 오늘 원자핵공학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근구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SMR인 스마트 개발 과정과 특징 이런 거 말했고, 또 이제 계속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다른 형태, 다른 SMR의 그 개발 현황도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근구 박사님은 우리 학과 77학번이세요. 77학번. 그러니까 자네들 아버님보다도 더 선배님이신데 77학번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연구소를 몇 년 다니시다가 81년부터 다니셨는데 89년에 미국 MIT에 보통 이제 장학금을 잘 안 주는데 1등도 하셨고 GRE 성적도 좋고 그래갖고 MIT 장학금을 받고 3년 만에 끝내시고 이렇게 다시 이제 연구소로 오셔서 1997년 그딴 일도 쭉 하시다가 97년부터 이 스마트 개발 업무를 이제 맡으셔가지고 2012년에 이게 15년 만에 이제 스마트가 표준 설계 인허가라는 걸 받았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SMR 개발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그 탈원전 분위기 속에서 이 스마트가 이제 쇠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스마트 개발 과정과 앞으로 그 활용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김근구입니다. 방금 우리 주한규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77학번, 여러분들이 3학년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20학번이라고 그러니 그러면 42년간 43년? 이런 엄청난 시차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차를 뛰어넘어서 오늘은 같은 시공간, 요 32동 옛날 저도 여기서 강의를 들었고 이 원자핵공학과 이 공학과 안에서 같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같은 주제인 이 스마트와 SM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는 상당히 깊은 날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요즘 원자력 아이템 중에 하나인 SMR이 무엇이고 특징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사우디아하고 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가 말씀 전체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공학과 학생들이니까 원자력 에너지가 위상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부과.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소형 원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나라는 것, 한국과 어떻게 스마트 협력인가라는 걸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해외에 나가 인용합니다. 소개하러 해외에 나갔을 때 처음 만나는 국가들한테 우리나라의 원자력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말을 주로 이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것처럼 우리나라가 옛날에 참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1945년도 해방이 됐지만은 이후에 바로 5년 후에 터진 한국 전쟁, 6.25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철저하게 파괴가 됐고, 우리 국민 소득이 69달러, 1년 69달러 버는 겁니다. 하루에 버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적은 돈을 소득받고 몰릴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이 우리나라였었습니다. 이때
그 미국의 그 에디슨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시슬러 박사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해도, 뭔가 추진하려고 해도 가장 첫 번째 인프라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아무런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원자력을 활용한 전기 에너지 개발에 힘써라.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힘써라. 그러면서 얘기가 원자력은 머리로 캐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원자력을 개발을 함으로써 그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인 원자력을 시작을 해라 라고 코멘트를 했고, 그래서 시작한 게 1959년도에 그 원자력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59년도가 우리과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가 처음 개설한 해가 1959년도입니다. 그래 우리 59년도에 입학을 했죠. 5구 학번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 민간 연구소의 원자력 연구원의 전신인 원자력청을 했고, 이때 다음에 첫 번째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2, 지금 현재는 태능에 있는 그 원자로를 도입하게 됩니다. 트리가 마크 2는 순수한 연구용 원자로, 이건 전기를 생산하거나 이런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그 연구용 원자로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투자한 금액이 뭐냐면 정부 전체 예산이 2.5%입니다. 금년도 과기정통부, 과기부하고 정보통신부 두 부처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입니다. 그러면 1년도 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 건설하는데 투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약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건설하게 되고, 고리 1호기가 78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이제 풍부한 에너지를 갖게 됐고, 그 이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자립을 통해서 원자력을 계속 발전시킨 결과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한국의 원자력 에너지는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의 도약이 됐다,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이라는 큰 헤게모니에 걸려가지고서 그 중에 하나가 고리 1호기 연구 정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월성 1호기 연구 정지도 들어가 있지만, 고리 1호기는 잠깐 살펴보면은 고리 1호기 건설비가 약 5억 달러 조금 안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돈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면은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에 몇 배라고 써 있어요? 3.6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라는 건설이라는 민족의 대역사, 뭐 대공사 이런 걸 했지만 그거보다 3.6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겁니다. 당시 정부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투자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8년도 사업운전을 시작했고 2017년 연구 정지 선언이 될 때까지 총 발전한 전력량이 1535 kWh. 이걸 현으로 따져보면은 15.3조.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실제 약 100배 이상의 가치를 생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산 전기가 워낙 풍부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됐던 거죠.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아주 의의가 깊은 원자력 발전소의 연구 정비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생산한 전기 갖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됐으니까 고맙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가가지고서 후쿠시마 사고 나갖고 1360명이 죽었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 청와대는 그거 우리 실수한 것 같네요 라고 발뺌을 했지만은 이런 탈원전 선언을 여기서 한 건 아니었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한 거를 보면은 고리 1호기가 우리한테, 물론 원자력계니까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한국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1960년대에 처음에 태동을 해가지고서 그 1980년대 기술 자립을 거쳐서 2000년대 대에서는 우리가 자립된 기술 바탕으로 우리 고유 기술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2020년대인 지금은 전 세계 그 원자력 우리가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원자력 개발에 중요한 그 마일스톤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해결료 국산화 또는 OPR1000, KSMP 한국형 표준 원전 국산화, 다음에 APR1400 국산 새롭게 개발, 스마트 개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는 ISMR이나 SFR이나 VHR 이런 새로운 미래 젠4 새로운 노형들도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위치가 높습니다. 전 세계 물론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원자력 전기 생산량으로 봐도 세계 5위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원전 산업을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력 비즈니스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했다라면 지금보다는 더 앞선 단계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 탈원전 정책은 탈탈원전 정책으로 들어갔고 이제부터는 보다 쉽게 그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서 앞으로 전 세계 원자력계를 리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원자로는 것처럼 그 두 가지 SMR이라고 보통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SMR의 정의가 두 개가 있습니다. Small and Medium Size Reactor라는 용어로도 정의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Small Modular Reactor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Small and Medium Size Reactor라고 정의한 우리말로는 중소형 원자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IAEA가 90년대에서부터 그렇게 정의를 했고 원자로를 분류를 할 때 용량으로 분류를 해서 300메가와트 이하의 용량을 소형, 300에서 700 중형, 다음에 700 이상 대형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스몰 앤 미디움 사이즈니까 700메가 이하짜리를 중소형 원자로 이렇게 분류를 90년대부터 했는데 미국이 SMR을 다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 미디움은 빠지고 미디움 대신에 모듈러가 들어갔죠. 그래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렇게 해서 2000년대 중반서부터 2005년서부터 2010년 이때에 미국이 저렇게 디파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SMR 하면은 밑에 거로 더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은 그 전 시간에 그 우리 주한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잠깐 저도 봤는데 원자력은 향후 상당히 긍정적인 그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프로페서 스몰레이 교수가 그 인간이 향후 50년 동안 닥칠 도전이 뭐가 어떤 챌린지가 있는가 어떤 문제를 인간은 풀어야 되는가 그 탑 10 그 문제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열하고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문제를 인류가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적시하고 그 다음이 그 물, 식량, 환경 이런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를 에너지라고 삼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런 환경공해, 인바이러먼트 네거티브, 그러니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생산한 에너지 가지고 물 공급도 그렇기 때문에 이 탑 5 중에서 세 가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가 보면은 에너지 수요는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서 에너지를 쓰면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산업혁명이 나면서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지금 현재 에너지 수요가 일어나고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 요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는 인구가 증가한다. 인구가 증가하고 또 하나는 한 사람당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왜? 삶의 질이 나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쓰는 게 맞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석탄, 석유, 오일, 물론 바이오매스도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류가 쓰기 시작한 게 원자력이죠. 이러한 에너지들을 각각의 특장점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카본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러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갖춰야 되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뭐로 감당할 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풀어야 되는 중요한 에너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에너지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438기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체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10.3%의 전기 에너지가 원자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원자력 쪽으로 발전량을 카운트해 보면 세계 5대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량으로 보면 세계 5대 강국의 하나가 됐다라는 거고, 현재도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이고 약 57기가 건설 중입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로죠.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특히 넷제로 카본 프리를 갖다가 달성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원자력 탈원전 하겠다라고 디클레어한 나라들 몇 나라 있죠.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 많은 나라 원자력 없이 카본 프리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 때문에 원자력 사용은 있지만 새롭게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우리가 원전 시장에서 나와 있는 원자로 노형들을 살펴보면은 다 대형 원자로입니다. 처음에 원자로가 개발될 때는 서부터 개발이 된 건 맞습니다. 쉬핑포트 원자로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상용 아주 소형이었지만, 그 이후로 시장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리는 대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량을 늘릴수록 발전 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성을 뛰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의 원전도 고리 1호기는 600메가가 채 안 됩니다. 그 이후에 700메가짜리를 도입했다가 1000메가가 OPR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력 원전으로 개발한 게 APR 1400, 그 이후에 1600, APR 1600 이렇게 나가고, 용량이 대용량화 될수록 뭐가 경제성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대용량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건설 단가는 낮아지지만 건설비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왜? 전체적으로 투자비가, 그러니까 용량이 커지니까 단가는 낮아져서 전체 건설비가 커지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초기 건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 기간도 길어지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자가 연결돼서 써야 되죠. 그걸 연결시켜주는 인프라가 뭡니까? 송배전 라인이에요. 송배전 라인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놓고 이쪽에서 소비자가 전기를 쓰려고 하면 이 사이가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 생산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걸 연결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송배전 라인인데, 이런 송배전 라인이 아주 솔리드하고 견고하게 구축된 나라에서는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나 대형 발전소는 다 어디에 건설되고 있어요? 다 해안가에 건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냉각수를 풍부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건설해 놓고 있는데 전기 소모량이 가장 많은 어디야? 수도권 지역이죠. 그러면 수도권 지역으로 송전산을 통해서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를 송전해 와야 되는데 신고리 3, 4호기 지금 현재 건설해서 운전하고 들어갔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 밀양 송전탑 건설 현안 문제 있죠. 신고리 3, 4호기 개통에 맞춰서 송전 라인을 건설해야 되는데 송전탑 지나가면 무슨 문제 생긴다 하면서 건설 못하게 했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 그런 대형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송전 라인 건설이에요. 왜냐하면 송전 라인도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전 라인 하나 건설해 놓고 여기로 통해서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무한정 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한계가 있어.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대형 원전은 어떤 특수한 국가나 특수한 지역, 다시 말하면 초기 건설비를 크게 투자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만 건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형 원전은 이런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소형이 옛날에 소형서부터 대형으로 발전해 갔다가 다시 소형 원전을 재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 소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나서 사람들이 원전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은 엄청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특히 전력이 없어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운전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원자로가 스스로 안전성을 찾아가는 피동 안전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접목이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 원전은 이런 안전성이 쉽게 우리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으로 갈수록 경제성은 나빠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에 따르면 경제성이 나빠지니까 그 나빠지는 경제성을 무엇인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 보완하는 방법이 SMR 중에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 모듈라이제이션 컨셉입니다. 그 모듈라 컨셉으로 이거를 표준화하고 모듈화 해가지고서 자주 건설하고 우리가 건설을 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으면 그만큼 소형으로 가면서 경제성이 저하됐던 거를 만회해가지고 이 SMR들이, 소형 원전들이 다른 에너지원하고 경쟁을 해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활용성입니다. 지금까지 대형 원전은 다 어디에만 활용해요? 다 전기 생산에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지난 시간 주한규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 봐도 카본 생산하는 것,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이 전력 산업계에서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계에서도 많이 배출해요. 특히 열에너지를 쓰고 있는 여러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그린 것들을, 그린 에너지를 다 원자력으로 공급하려면 보다 활용성이 뛰어난 다양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SMR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 생산, 해수 담수, 지역 난방, 공정률 생산 여러 가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와 간헐성.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할 수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그럼 내가 전기가 필요할 때는 뭔가가 백업이 있어야 되고, 그 백업 전원으로 SMR들의 그 운전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형 원전 시장 수요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해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소형 원전 시장 수요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 제로 그 정책에 의해서 영국이 그 2017년도에 그 발간한 피지빌리티 스타디 보고서에 따르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그 SMR 시장이 열릴 거고, 뭐 이거는 각 국가별로 다 수요 검토를 해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SMR들이 아직까지 시장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 열리진 않았지만, 이 SMR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그런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개발이 완료돼서 이게 실증이 완료된다면 시장 수요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열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 수요가 긍정적이니까 개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원자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나라들은 다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IAEA가 그 해마다 SMR 개발 그 블루틴을 발행을 해요. 거기에 실려 있는 SMR 개발 중인 SMR을 보면은 약 7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는 SMR들도 다 따지면 한 300여 종의 SMR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그룹을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 니어텀 디플로이먼트 조만간 상용화 될 거로 보고 있는 육상에 건설하는 PWR 타입의 원자로들, 다음에 마이크로 리액터, 아주 격지에다가 건설할 수 있는 마이크로 리액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메가 이하짜리들, 10에서 15메가 이하짜리들은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하고, 이런 원자로들도 개발 중에 있고, 다음에 해양에다 건설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바위선에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원자력 선에 건설할 수 있는 해양 원전들도 있고, 다음에 이건 뭐 가스 쿨드 타입의 베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고온 공정열이나 수소 생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 중에 있는 HTR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몰튼 솔트 리액터가 있고 소든 패스트 쿨드 리액터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젠폰 오염까지 다 합치면은 뭐 IAEA가 개발 리스트하고 있는 것만 70여 종이 된다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중에서 건설 중에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이 표에 나온 것 중에서 뭐냐면 중국의 ACP100,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까렘입니다. 중국의 ACP100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정부는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이거 ACP100 PWR 타입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HTRPM 이것도 건설했죠. 가스쿨드 리액터 타입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 노용도를 다 정부가 지원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스케일 아직 건설했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건설 계약이 착수가 된 건 하나도 없고, 우리 스마트가 201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협력을 해서 첫 토기를 사우디에 건설한다라고 15년도에 이미 발표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1단계 건설을 위한 디자인 단계는 다 끝났는데 후속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은 아직 서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용 건설을 하고 수출을 하거나 제3국에 건설하고 있는 SMR은 없고, 자국 내에서 실증용으로 건설하고 있는 SMR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SM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몰은 뭐 소형이니까 그건 큰 소형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모듈라이제이션, 모듈화입니다. 그 모듈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뭐 개발 중인 SMR들을 쭉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 모듈화라는 말을 그럼 모듈화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라는 말을 다 SMR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스마트는 모듈러 SMR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2012년도 막 이때 산업부 쪽하고 얘기하면 SMR은 스마트는 SMR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무슨 소리야? IAEA 블루틴 SMR 블루틴에 보면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SMR 하면은 뉴스케일만 SMR이지 나머지는 다 SMR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ANS가 그 미국 그 원자력 학회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발간했고, 거기에 따르면 SMR은 용량이 300 이하이면서 모듈라이제이션이 하거나 스탠드얼론 하는 전수들은 다 SMR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듈화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스마트의 M자가 그 모듈라이제이션입니다. 모듈화입니다. 스마트라는 이름을 줄 때 시스템 모더레이티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우리는 1997년 개발할 때 모듈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한 거죠. 그런데 모듈화라는 것은
모듈화를 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기기 단위의 모듈화 또는 계통 단위의 모듈화, 건물 단위의 모듈화, 원전 플랫 단위의 모듈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SMR의 모듈화 개념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자로를 구성을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원자로라고 표현하는 엔트리 프레스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로의 핵심 계통인 엔트리 프레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뉴클리어 스팀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엔트리 프레스 시스템하고 그것이 사고 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계통, 이게 핵심 계통이야. 원자로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 계통은 엔트리 프레스 시스템과 세이프티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됐냐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음에 여기서 나온 스팀을 가지고 발전을 하는, 동력을 변환해서 발전하는 터번 제너레이터 시스템이 있고, 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을 보조해주는 밸런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조 계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플랜트를 제어를 할 수 있는 메인 컨트롤룸,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모듈라이제이션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모듈한 건 프리즘입니다. 터빈을 갖다가 같이 묶어놓고 나머지는 다 독립적으로 했어요. 이게 프리즘이 1990년대에 개발하다가 스탑한 거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에드는 이걸 거꾸로 묶어놨어요. 이 앞에 터빈 발전소하고 뉴클리어를 각각 독립적으로 하고 BOP를 전체를 묶었고 보조 계통을 묶어놓고 메인 컨트롤로 묶어놨죠.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뉴스케일이에요. 나머지 아까 얘기한 70개 SMR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 스탠드 언론입니다. 독립적인 설계를 반복 계산, 건설할 수 있게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케일과 같지 않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가 SMR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자, SMR이 여러 개 개발 중에 있는데 사업화를 위한 챌린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증이 완료돼야 되고 상업적으로 실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 검증 완료는 인허가를 받고 거기에 접목된 모든 기술을 검증해서 인허가를 받는, 상업적인 것은 철토기 건설해서 운전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경제성은 이만큼 나오고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이 두 가지를 극복을 한 SMR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하느냐에 따라 개발이 이제 상용화해서 시장 경쟁력을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소형 원자로 이름이고요. 용량은 열출 365MW 써머리고, 이걸 가지고 전력 생산 110MW를 할 수 있고, 동시에 해수 담수를 하루에 4만 톤의 해수를 담수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 대신에 지역난 연결을 시키면은 온수를 공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약 10만 호 정도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난방열을 공급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서부터 스마트 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그 원자로 계통과 세이프티 안전 계통 개발에 중점을 뒀지만은 2009년서부터 표준 설계하면서 전체 플랜트 전체를 설계를 포함시켰고, 그래서 2012년도에 표준 설계 인가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에서 난 교훈을 갖다가 스마트에 접목을 시켜서 안전계통을 완전히 피동 안전계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연구를 거쳤고, 지금 는 완전 피동 안전계통으로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을 거친 것을 2015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첫 호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파트너십 협력을 맺고서 사우디한테 그 첫 호기 건설을 하기 위한 1단계 스마트 그 건설절 설계 협약을 맺어서 사우디가 스마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러한 성과를 올렸고, 사우디의 건설형인 스마트에 대한 설계 인가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경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은 기존의 PWR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혁신 개념을 접목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새로운 노형을 개발한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체형 원자로입니다. 지금 뭐 모든 SMR, PW 타입 SMR들이 다 일체형 원자로지만 97년도만 해도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모든 SMR들 그 주요 1차 계통 기기를 하나의 압력 용기에 넣었기 때문에 피동한 그 여러 가지 사고를 갖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그 일체형 원자로 기술 개발이 완료됐고, 스마트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스마트 개발 초기서부터 우리가 수행해온 스마트 기술 검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 개발 97년도서부터 스마트에 접목되는 기술들은 다 개별 요소 기술 단위로 다 검증을 완료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술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에 접목된 모든 기술 검증을 했고, 지금까지 수행한 기술 검증 항목들만 해도 약 한 50여 종의 기술 검증 실험을 했고, 그 실험들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형 원자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체형 원자로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그 프라이머리 컴포넌트들이 다 하나의 압력 용기 안에 들어가서 일체형 원자로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스마트는 아까 모듈라이제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원자로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각 컴포넌트들을 현장으로 옮겨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로 용기, 압력 용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널스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 조립 공장에서 안 하고 현장에 가서 이 조립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것이 궁금해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개 SMR 하면 공장에서 제작, 조립해서 현장에서 이송만 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스마트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개별적으로 현장으로 옮겨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자로의 조립 과정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수직으로 세워놓고 조립을 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 포인트가 여기서 이걸 중력으로 밑으로 떨구면서 조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조립한 놈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 밑에 부분은 처지게 되지. 이런 상태로 이송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스마트는 각 개별 부품들을 다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에 옮겨갖고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서는 원자로 뱃셀 놓고 조립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개발 당시서부터 그 모듈라라는 컨셉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들, 전기 발생기가 8개 모듈로 되어 있고, 원자로 냉각제 펌프 4개 모듈, 다음에 그래서 요것들이 각 부품들이 전기 발생기를 교체하거나 이럴 때 모듈 베이스로 싹 빼서 교체하고, 카스트가 하나 빼면은 그것이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 발생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60년 스마트가 디자인 설계 수명이 60년인데 60년 동안 계속 그거 갖고 운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쉽게 모듈 개념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기술 검증 실험을 다 했다는 거고, 우리 연구원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스마트 인테그럴 테스트룸입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 종합 열수력 검증 시험인데, 스마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을 다 여기서 모사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해결료, 각 컴포넌트, 열수력 검증, 메인 컨트롤룸 이런 것들 우리 연구원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러한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 자료와 실험 검증 자료를 통합을 해가지고서 우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서 우리가 2012년도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SMR 중에서 세계 최초로 인가를 받았고, 뭐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이 참여를. 스마트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성이 뛰어나다. 최소 100배 이상의 안전성이다. 특히 원자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재해, 쓰나미나 태풍, 다음에 지진,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테러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했고,
다음에 모든 기술을 다 라이센스를 받 검증이 완료됐고 경제성도 확보하고 있고 다음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운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 상용 원전에서 나왔던 이슈들을 우리가 다 스마트에 해결했고 스마트에서 별도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우리 이 개발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O&M, 오퍼레이팅 앤 메인테넌스 이슈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부하 추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대형 보통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건 뭐 온도 출력에 따라서 온도가 평균 온도가 증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전하고 있고 스마트는 항상 일정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뭘 우리한테 가져다 주냐면 부하 추종 운전. 다시 말하면 하루에 출력을 이렇게 바꿀 때 조절해야 되는 양이 엄청 적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1차 냉각수 양이 볼륨이 늘어나지. 그러면 1차 냉각수에서 물을 빼내야 되지. 온도가 올라가면 또 뭐가 바뀌어요? 네거티브 피드백 이펙트에서 반응도를 내가 추가로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스마트에서는 콘스탄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출력을 갖다 조절할 때 필요한 운전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스마트는 기존 그 친재생 에너지하고의 그 보완적인 역할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사우디하고 파트너십 협력하고 했고, 이건 건너뛸게요. 사우디는 보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알죠. 세계에서 최대로 그 산유국인데 왜 원자력을 하려고 그럴까라는 것이 궁금할 텐데, 사우디가 생산하는 원유가 하루에 1000만 배럴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뭐냐면은 전기 생산하는 데 쓰는 거야. 3분의 1 생산하는 데 쓰고 3분의 2만 수출해서 먹고 산다. 근데 지금 그 사우디의 에너지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니까 필요해요.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2030년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3분의 1을 자국에서 전기 발전용으로 쓰던 것이 3분의 2로 올려야지만 전기 수요를 충당하게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원자력을 도입해야겠다라고 디클레어를 하고 그 원자력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사우디가 원자력을 하는데 하나 중심적인 건 뭐냐면 여 지역은 이렇게 그리드망도 있어요. 근데 사우디는 워낙 영토가 넓어. 그리드가 우리나라처럼 솔리드하게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소형 발전소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있는 소형 발전소들은 다 오일하고 디젤 발전소. 이런 오일 디젤 발전소는 단가가, 발전 단가가 엄청 비싸요. 참고로 오일 발전소들 보면은 1메가와트/아워를 생산하기 위해서 2배럴의 원유가 필요한 거야. 그럼 2배럴의 원유값만 지금 따지면은 약 한 $200가 되는 거지. 그러면 1kW 생산하기 위해서 원료비만 $200가 돼. 스마트폰은 $100면은 발전해 전기 공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런 지역에는 소형 원전을 지어야 되겠고, 리야드 근처에는 전력 수요가 크니까 거기는 대형 원전 지어야겠다 해서 사우디가 소형과 대형을 동시에 추진하겠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2015년도에 정상 간 회담에서 스마트 동반자 협력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단계 협력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우디가 $1억 우리 연구원에 보내서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하고 다 합쳐서 사우디에 건설할 그 스마트 첫 호기의 건설전 상세 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감도고요. 그 홍해 연안에다 스마트를 짓기로 했었으니까 홍해 연안에 건설할 스마트의 조감도가 될 것입니다. 요 비디오 영상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실제 디자인 드로잉이 나오는데,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건물 설계 드로잉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들었고, 실제 사우디에 건설할 2개의 원자로가 트윈을 이렇게 짓게 건설하게끔 돼 있고, 전체적인 물량 모든 설계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건설 협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1억 투자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건설 협약이
1억 달러가 아니라 20억 달러가 되니까 얘네가 지금까지는 그 코로나 또 저유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약간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홍해 연안에 양부 부지가 있고 여기에 양부라고 있어요. 메카 메디나 앞바다 홍해 연안에 양부가 건설 부지고 지금 현재 표준설 재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략으로 했냐면은 이 전략입니다. 사우디가 건설 허가를 우리가 스마트를 사우디에 건설하려면 그 건설 허가의 주체는 누구냐면 사우디 국가기관이야. 원자력 규제기관. 우리로 말하면 원안이 같은 기관인 거죠. 사우디도 원자력 규제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건설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이센스 다큐멘트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거기다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은 경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해야 돼? 내가 이걸 볼 줄도 모르는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리한테 뭘 제안했냐면 똑같은 설계를 가지고 국내에서 스마트 표준 설계 인가를 한 번 더 신청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걸 뭐냐면 투트랙 라이센스다. 그래 2017년서부터 이걸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표준 설계 인가 심사를 쭉 진행하면은 사우디는 한 6개월쯤 뒤떨어져서 건설 허가 신청 리뷰를 하면서 걔네 규제기관 인력들도 교육도 시키면서 배울 건 배워가면서 이 스마트 건설 허가를 하겠다. 그래 2017년서부터 이런 전략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탈원전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안이가 이거 들어 할인데 영어로 안 된다. 이 지리다 한글로 하고 영어로 하는 건 I don't care. 영어로 안 된대.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인하과 심사 질의 답변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그걸 규제기관 인력도 양성하고 원자력 기술도 습득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한글로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그거 한글로 하면 자기네가 한국하고 협력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 그 논의를 한글로 하느냐 영어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줄달리기를 1년 넘게 동안 했어요. 근데 끝끝내 안 들어줬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한글과 영어 바이링구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제출은 영어로 해놓고 질의 답변 한글로 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건설의 모든 리스크는 사우디가 지니까 영어로만 해다고 건설 심사를 인허가 심사를 그럼 영어로 안 했느냐? 영어로 했어요. 우리 스마트 하기 직전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게 뭐냐? 표준 설계 받을 때 영어로 문서를 냈어다. 근데 영어로 안 해준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2017년도에 그때는 상당히 양국 협력에 탄력을 받고 있을 때인데 그때 탄력을 잃어버렸어요. 한 자료 보니까 우리 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탈원전 정책으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때 영어가 바로 됐어서 2017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공동 표준 설계 인가 사인하고 부지 특성조사 들어갔다면 지금쯤 스마트의 또 다른 역사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당시 지나간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트랙 라이센스는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연구원, 사우디 KA케어, 다음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공동으로 해서 2019년도 2년 늦게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뭐 요건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우디가 추진하는 것이 비전 2030인데 여기에 왕립 에너지 그 왕의 칙령으로 발표한 사우디 국가 원자력 계획에 보면 스마트가 이렇게 소형 원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제3국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그 원자력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의 원자력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됐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에 기여했고 소형 원전 시장 잠재력 엄청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첫 호기를 건설을 해서
실용화를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무궁무진한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스마트 우리가 개발한 세계 최초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우디에 수출까지 가서 엄청나게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가다가 지난 5년 동안 딱 스탑이 됐다가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스마트 수출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간 스마트에 관심을 보였던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건설을 타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수출 시장이 개척이 되면은 우리 원자력계가 그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시장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원자력계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향후에 더 많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졸업을 해서 사회로 나와서 우리 연구원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원자력 산업계로 나가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청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가 된 거고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제 발표에서 그런 얘기했죠. 뉴스케일만이 SMR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ISMR 개발하는 팀들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보다 더 경제성이 뛰어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뉴스케일이라는 이 SMR을 우리가 실제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좀 더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 개발하면서 SMR 뉴스케일의 설계 내용들을 많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설계하면서 라이센싱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 뭐가 있었나 뭐 나중에 한번 보면은 그 부분들 뉴스케일의 설계에 맹점 뭐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인사이트 뉴스케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막 레고처럼 조립을 해가지고서 딱 집어넣는다. 한번 여러분들이 SMR이라는 걸 찾아보신 분들은 다 그 영상을 봤을 거야.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가장 홍보 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뉴스케일에서. 이렇게 다 조립을 해서 사이트에서 조립해서 이렇게 여기로 갖고 눕혀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고 12개를 하나의 풀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는 과정 봤지만 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 오죠. 원자로 집합체들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서 다 중력으로 수직으로 어셈블라이징을 하는데 이는 눕혀지면은 쉽지 않은 경우고 모터가 직경 4.5 높이 23m 무게입니다. 이거 하나가. 근데 여기서는 저렇게 쉽게 움직이지. 왜냐하면 주변에 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저게 얼마나 큰지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비교 영상으로 준비한 게 우리나라 OPR 1000 원자로 집합체예요. 딱 등장부터 크기가 다르지. 그리고 오고 이거 미안. 잠깐 홀드했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맨 마지막. 아니 맨 마지막. 그래서 그 영상만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영상만 따로 찍어. 영상만 따로 찍어도 돼. 폴더 영상 있을 거야. 이쪽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다 잠깐 컷을 갖다 놔줘. 알겠습니다. 뉴스케일이 설계를 해가지고서 그 실질적으로 그 리필링 기간이
처음에 24개월 했다가 지금 출력을 올리면서 77로 올리면서 18개월로 줄었어요. 12개를 설치해 놓고 18개월마다 해결력 교체를 하려면은 얘가 움직이는 거, 저 설치됐던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는 저런 그 움직이는 영상을 하루 18개월마다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은 해줘야 돼. 갔다가 제자리 갔다 제자리 갔다 하는 거라. 그래 이거는 23m 700톤 이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량물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 요거 잠깐 스탑하려다가 완전히 꺼버렸는데 실제 영상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게 다이아메타는 똑같아. 길이는 절반이야. 뉴스케일 파워 모듈에. 다음에 중량도 절반이야.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 모듈은 여기서 이거 원자로 집합체 하단부 보는 거에 2배의 길이와 2배의 중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그렇게 혼자 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밑에다 레일을 깔고 레일에 타고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거를 세우는 것도 이거를 중량물을 여기다 위에서 크레인으로 잡고 세우면 이렇게 세우면 얘가 어떻게 될까? 쭉 하고 미끄러져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어펜더라는. 이게 이제 원자로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설치를 하기 위해서 들고 가는 장면인데 이거를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들고서 움직이니까 얘가 쉽게 좀 흔들리겠죠. 밑에서 여기 줄 잡아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도비공이라고 불러요.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크레인에서는 이걸 못 잡아. 정확한 위치를. 그러니까 밑에서 저 부분을 잡아서 정확한 위치에 딱 앉혀줘. 그런데 뉴스케일에서는 이걸 어디서 해야 돼? 물속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뉴스케일 공청회 할 때 뭐가 나왔냐면은 그 위원이 물었어요. 뉴스케일에서 원자로 모드로 옮길 때 다이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어. 그 정도로 그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는 쌈박하고 상당히 그 좋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엔지니어링 문제에 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의 특징 중에 하나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실제 상용 원자로의 운전 경험, 유지 보수 경험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설계에다가 그걸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안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그래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실제 뉴스케일 모듈이 레고처럼 슉슉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예, 우리 김궁구 박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재미나게 자세하게 아주 인포머티브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 해주세요. 처음에 다른 데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SMR이 부하 추종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스마트에서 부하 추종이 잘 되는 거랑 같은 이유로 다른 SMR도 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일단 SMR들이 되는 것은 특히 이 PWR 베이스 SMR에 증기 발생기들이 전부 다 뭘 쓰냐면 완수스루 타입을 써요. 그러니까 기존 상용 발전소의 증기 발생기는 뭐냐면 유튜브 증기 발생기지. 유튜브 증기 발생기하고 원수스루 증기 발생기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가 뭐냐면 유튜브는 그냥 풀에다가 물을 유튜브로다 해서 1차 냉각수를 흘려가지고서 끓이는 거거든. 그거는 일정한 압력으로만 2차 측이 일정한 압력이야. 일정한 압력이니까 온도가 세츄레이티드 스팀을 생산해요. 그러면 세츄레이티드 스팀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 2차 계통의 압력에 해당하는 세츄레이트 온도에 해당하는 거, 그 이하로 1차 계통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그 그림처럼 1차 계통 입력 온도가 일정하고 슬라이딩 템퍼러처가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형 원전도 사실은 그렇게 슬라이딩 템퍼러처로 온도가 출력에 따라서 온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부하 추정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컨트롤 해야 되는 1차 계통의 볼륨, 플란트가 볼륨이 늘어나는 거를 막 뽑아줘야 되고, 다음에 반응도가 바뀌는 거,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반응도 바뀌는 거를 보는 농도를 낮춰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부담이, 컨트롤 버든이 적어진다는 거죠. SMR로 가면서. 그래 헬리컬이나 이런 완수스루 타입의 증기 발생기를 쓰는 거는 그런 어드밴티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이트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제논 오실레이션을 원자로 이론에서 배웠지. 길이가 길어지면 3m, 뭐 3.6m 이렇게 되면은 제논이 액시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가 짧아지면 2m 정도로 줄어들면은 그 오실레이션, 퍼터베이션이 딱 줘도 오실레이션이 바로 디케이 아웃돼버려요. 그래서 스페셜 오실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두 가지 어드밴티지 때문에 부하 추정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또. 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시장을 선점해서 시장 지배력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쓰셨는데, 예. 지금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ACP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앞선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먼저 건설해서 이거를 내놓으면은 중국이 조금, 그런데 뭐 기술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기술하고 한국 기술 같이 경쟁한다 하면 뭐 요즘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것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도 빨리 건설을 통해서 실행을 한다면 뭐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ACP100은 스마트의 거의 짝퉁 버전. 출력이 거의 같아. 2007년도 중국의 CNC, NC 애들이 다 연구원을 한 20명이 와서 방문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다가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갔어. 원자로 구성이 다 똑같아요. 57% 어셈블리 뭐 이런 것들이. 예. 스마트는 내수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 수요가 엄청 크잖아요. 대형원, 우리나라 또 하나 솔리드하게 송전 라인이 잘 발달돼 있어. 잘 구축돼 있어. 그러면 스마트는 100메가밖에 안 돼. 이 작은 나라에서 원전 부지 하나 놓고서 이거를 내수용으로 건설하려면 스마트를 여러 개 건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 밀도가 엄청 높은데 작은 거 여러 개 건설하는 것보다는 큰 거 하나 건설해서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용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건 우리가 전력 생산할 때만 고려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공정열을 공급한다든가 내수도 어떤 스페시픽한 공장이나 컴플렉스, 공장 지역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한 공장이 전기를 많이 소모해. 그런데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쓸 거야. 그럴 때는 소형을 건설해야 되겠죠. APL 1400을 거기다 건설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내수용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전으로 쓰는 것처럼 원자력을 활용한다면 대형 건설이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또 다른? 정확하게 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마트가 이게 전력 어떤 망에서 전력 공급을 하는 그런데 장점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원격지에서 자원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의 뭐 쉐일 오일 이런 거 채굴할 때 스팀 뭐 전기 이런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독립된 에너지원으로 또 뭐 이제 요새 또 어디 필리핀 같은 데서 무슨 뭐 예를 들어 니켈이나 크롬 이런 거 광산에서 채굴해서 재련을 해야지 이제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독립된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된 에너지원으로서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서 하는 것처럼 중유를 써서 하게 되면은 중유 실어나르고 뭐 원래 비싸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비싼 전력원으로 하는 거를 대형 원전보다는 좀 비싸지만 스마트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하는 중유 발전 이런 것보다 훨씬 편하고 싸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 스마트의 그 세계적인 수요가 앞으로 크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용도를 개발을 해서 스마트로 이제 수출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오늘 집중해서 수업 듣느냐고 수고 많았고, 그 지난 시간에 그 수업 소감문 강의 소감문 쓴 거 보니까 잘들 썼는데, 문제가 이제 주제, 예를 들면 지난주는 탄소 중립, 원자력의 기회, 이런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쓴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강을, 어떤 강사님이 오신 내용을 듣고서 그거에 대한 소감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강사님에 대한, 강사님의 말씀, 그거를 좀 인용해서 뭐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걸 좀 반영해서 쓰도록 하세요. 수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